집신을 파는 큰아들과 우산을 파는 작은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큰아들 걱정으로, 날이 좋으면 둘째 아들 걱정을 하느라 어머니는 하루도 걱정 없이 보내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병이 나서 눕고 말았죠. 어머니를 진찰한 의원은 마음속에 근심이 많아 병이 났다고 진단을 하고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나쁘게 생각만 하니 근심이 생길 수밖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비가 오면 작은 아들의 우산 장사가 잘 될 테니 좋은 일이고, 날이 좋으면 큰아들 집신 장사가 잘 될 테니 좋은 일이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난 후부터 어머니는 비가 오면 비가 더 많이 오길 바랐고, 날이 좋으면 날이 좋다고 좋아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앞서 소개한 글은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나 기분이 달라진다는 프레임, 즉 틀 효과를 설명하는 예시로 잘 활용되는 글인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동화 속 캐릭터들의 행동과 심리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재미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심리학이 이토록 재미있을 줄이야 란 책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예전에 동화를 읽었을 땐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의 줄거리와 그 스토리에 담긴 주제를 중심으로 읽기만 했지, 주인공과 그를 둘러싼 인물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치 않은 상태로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네요. 이 책을 쓴 류혜인 씨는 현재 고등학교에서 전문 상담 교사로 재직 중인데요. 대학에서 국어 교육과를 전공한 이력으로 아마 이런 접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잘 아시죠? 두루미를 초대해 놓고 스프를 접시해 준 여우를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두루미를 골탕 먹이려 그런 걸까요? 아님 별 악의 없이 두루미도 자기 같다고 일시적으로 착각한 걸까요? 백설공주는 낯선 사람에게 문 열어주지 말라는 난쟁이들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왜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책에는 이처럼 동화 속 캐릭터들을 통해 사람의 보편적인 심리와 그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을 아주 재미있게 설명해주고 있는 25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몇 편을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닌 상황을 봐야 하는 이유.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은 당나귀를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시골길을 따라 당나귀를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들은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 아가씨들을 만났습니다. 저것 좀 봐. 아가씨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당나귀는 편히 걷도록 두고 먼지 속을 터벅터벅 걷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 좀 봐. 대체 왜 저러고 갈까? 아버지는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아들을 당나귀에 태웠습니다. 그들은 몇 걸음 걷다가 몇 명의 노인들과 마주쳤습니다. 저것 좀 봐봐. 그중 한 노인이 다른 노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것만 봐도 내 말이 사실이란 걸 알겠지? 요즘 젊은이들은 노인을 조금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아버지가 불쌍하게 옆에서 걷고 있는데 아들 녀석은 당나귀를 타고 가는 것 좀 봐. 에휴, 정말 예의 없는 녀석이야.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어르신 말씀이 옳아. 내가 아들 녀석을 망치고 있군. 이렇게 생각하며 아들을 내리게 한 다음 자신이 당나귀에 올라탔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부인네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 가엾은 소년이 매우 지쳐 보이는데 아비란 사람은 왕처럼 타고 가는 것 좀 봐.
그러자 아버지는 다시 아들을 안장에 태우고 자신도 그 뒤에 탄 채 마을을 향해 갔습니다. 시장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은 주막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주막에는 사내들이 모여 있었죠. 사내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 모습 보소. 저렇게 조그만 당나귀에 두 사람이나 타고 있다니. 당나귀는 힘이 들어 헉헉거리는데 저 인정머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들인가 보군. 아마 당나귀를 팔러 장에 가는 모양인데 저러다간 장에 가기도 전에 당나귀가 죽어버리겠어. 그러자 아버지는 또 생각을 바꿨습니다. 저 사내들 말이 옳아. 당나귀가 장에 닿기도 전에 힘에 부쳐 죽어버리면 큰일이야. 하지만 이제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끌고 가도 안 되고 아들만 태워가도 안 되고 아버지만 타고 가도 안 되고 둘이 함께 타고 가도 안 되니 말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버지의 고민을 듣고 껄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둘이서 당나귀를 짊어지고 가면 될 게 아니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구먼. 아버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그거 참 좋은 방법이다. 얘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 우리 아예 당나귀를 짊어지고 가자. 그리하여 아버지와 아들은 당나귀를 짊어지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건널 때였습니다. 갑자기 당나귀가 버둥거렸습니다. 그 바람에 당나귀는 다리 밑으로 떨어져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답니다. 이 동화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교훈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사람들의 평가다. 동화를 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사내들을 만나기 전에 부인네들의 말을 들었고 부인네들을 만나기 전에는 노인의 말을 들었고 노인을 만나기 전에는 아가씨들의 말을 들었다. 하지만 이를 알리 없는 동네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두고 각자의 시선에서 이러쿵 저러쿵 평가를 했다. 어쩌면 아버지와 아들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속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아들이 다리를 다쳐서 당나귀를 탔어야 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아버지가 허리를 다쳤을 수도 있다. 아니면 부자가 먼 길을 걸어서 지쳐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속사정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저 그 순간에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그들을 평가하는데 여념이 없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아들이 예의가 없어 보였고 다른 누구에게는 아버지가 왕노릇을 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또 다른 누구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즉 마을 사람들은 부자가 한 행동의 원인을 찾을 때 그들이 처한 앞뒤 상황을 파악하기보다 인성적인 요인에 더 비중을 두어 그들을 판단했다. 이는 동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일이 발생하게 된 전체적인 상황을 보기보다 그 사람의 인성, 성격을 탓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사회심리학에서는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한다. 기본적 귀인 오류란 타인의 행동을 설명할 때 외부 요인은 과소평가하고 내부 요인은 과대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오류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름에 기본적이라는 말이 붙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침 회의에 지각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기본적 귀인 오류에 의하면 보통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게으르다, 책임감이 없다라는 것이다. 오는 길에 길 잃은 아이를 도와줬다든가 아니면 갑작스럽게
피치 못할 일이 생겼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기본적 귀인 오류와 더불어서 너무 쉽게 자주 일어나는 오류가 또 있다. 바로 행위자, 관찰자 편향이다. 행위자, 관찰자 편향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뜻한다. 즉, 어떤 행동을 설명할 때 행위자이면 상황의 영향이 컸다라고 말하지만 관찰자가 되면 행위자의 성격 탓으로 본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행위자, 관찰자 편향의 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능검사에서 다른 사람이 낮은 점수를 받으면 그 사람은 정말 지능이 낮아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내가 낮은 점수를 받으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어 라고 남들에게 설명한다. 둘째, 내가 과속을 하면 그럴 만한 급한 일이 있어서 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과속을 하면 그 운전자 참 성격 급하네 라고 여긴다. 이러한 편향은 타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나타난다. 타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우므로 성격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행위자, 관찰자 편향과 기본적 귀인 오류가 위험한 이유는 한 개인에게 불필요한 책임을 지우는 것에 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그 사람이 처한 상황보다 그 사람의 성격에 끼워 맞춰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늦깎이 취업준비생을 보고 남들 공부할 때 놀았으니 지금 이러지 라고 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그 늦깎이 취업준비생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여러 번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개인적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설령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런 성격의 사람이라고 해도 그의 성격뿐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상황까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동화로 돌아가 보자.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보면서 한마디 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야 한다. 저렇게 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아니면 도대체 왜 그러고 가시는 건가요? 라고 직접 부자에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기본적 귀인 오류나 행위자, 관찰자 편향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진다. 옛날에 아주 예쁘고 귀여운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의 이름은 카렌이었죠. 카렌의 집은 너무 가난해서 아이는 늘 낡은 구두를 신고 다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렌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카렌은 매우 슬퍼하며 어머니를 실은 관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고풍스러운 큰 마차가 카렌의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마차 안에는 온화한 노부인이 타고 있었죠. 노부인은 관을 따라가는 작은 소녀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저 아이를 내게 맡기세요. 내가 잘 보살피겠습니다. 어느 날 노부인은 카렌에게 새 구두를 사라며 돈을 주었습니다. 카렌은 마을에서 가장 큰 구두방으로 가서 발 크기를 쟀습니다. 구두방의 진열장에는 아주 예쁜 신발들이 가득 차 있었죠. 카렌의 눈에는 정말 멋진 광경이었습니다. 그중 카렌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모로코 가죽으로 만든 빨간 구두였습니다. 그때 노부인이 카렌에게 돈을 주며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검은색 구두를 사렴. 카렌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빨간 구두가 마음에 드는걸요. 세례식 때 신을 구두니까 꼭 검은색을 사렴. 카렌은 망설이다가 결국 빨간 구두를 사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카렌은 노부인에게 검정 구두를 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노부인은 눈이 나빠 카렌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세례식 날 카렌은 예쁜 빨간 구두를 신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카렌의 발만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목사님은 카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카렌에게 하나님과 서약을 맺고 앞으로 한 사람의 크리스천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카렌은 빨간 구두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례가 끝나자 사람들은 노부인에게 카렌이 빨간 구두를 신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부인은 카렌에게 버럭 화를 내며 앞으로 예의에 어긋난 일은 하지 말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갈 때는 낡았더라도 반드시 검은 신발을 신고 가라고 일렀습니다. 다음 일요일에는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카렌은 검은 신발과 빨간 구두를 번갈아 보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빨간 구두를 신고 성찬식에 갔습니다. 카렌은 구두방에 가서 빨간 구두를 보자마자 현혹되고 만다. 이 상황에서 노부인이 거듭 검은색을 사렴 하고 주의를 준 말이 과연 카렌의 귀에 들어왔을까? 이뿐만이 아니다. 기어이 빨간 구두를 산 카렌은 교회에 갈 때는 검정 구두를 신고 가야 한다는 노부인의 말을 또 어기고 만다. 그래서 동화 빨간 구두의 마지막을 보면 카렌은 두 발목이 잘려나갈 때까지 빨간 구두를 신고 춤을 추는 형벌을 받게 된다. 어린아이가 교회 갈 때 빨간 구두를 신은 것이 무슨 대수라고 카렌의 두 발목은 잘려야만 했을까? 물론 카렌도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카렌이 오갈 데 없는 자신을 거둔 노부인의 말을 좀 더 사력 있게 들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만약 카렌이 교회에 갈 때만큼은 예의를 지켜서 검정 구두를 신었다면 잔혹한 형벌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는 카렌의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낙서 금지라고 적혀 있는 곳에 낙서가 더 많이 되어 있다. 또 문을 당기시오라고 써놨는데 사람들은 문을 민다. 절대 보면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보고 싶고 품절이라고 하면 왠지 더 사고 싶어진다. 이런 청개구리 심보를 심리학자 브렘은 심리적 반발심이라고 불렀다. 심리적 반발심이란 자신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고 느끼거나 설득의 목적이나 방법이 이해되지 않을 때 생겨나는 심리를 말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하라는 것과 일부러 다른 것을 선택해 자신의 자유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이나 기성의 사회체제를 거부하는 아웃사이더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심리적 반발심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심리적 반발심과 관련한 실험이 하나 있다. 어느 지하철역 화장실에 낙서하면 안 된다는 안내판을 걸어보기로 했다. 이때 안내판의 문구는 두 가지였다. 낙서 엄금이라고 적힌 강한 명령조와 낙서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적힌 부드러운 부탁조였다. 그리고 각 문구에 권위가 느껴지는 지하철 역장의 서명과 권위가 느껴지지 않는 청소원의 서명을 따로 넣어 총 4개의 안내판을 만들었다. 과연 사람들은 어느 안내판을 걸었을 때 낙서를 더 많이 했을까? 실험 결과 사람들은 지하철 역장에 서명이 들어간 명령조에 낙서 엄금 안내판을 보았을 때 낙서를 더 많이 했다.
반대로 청소원에 서명이 들어간 부탁조에 낙서하지 말아주세요 안내판을 걸었을 때는 낙서가 적었다. 즉, 금지의 내용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리고 금지하는 대상이 권위가 있을수록 심리적 반발이 더 강하게 일어난 것이다. 심리적 반발심은 누가 나에게 하지 말라고 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과제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경우를 들 수 있다. 시험 기간에는 공부를 해야 하고 과제 마감일이 코앞이면 과제를 해야 하는데도 게임을 하거나 평소엔 읽지도 않는 책을 읽는 행동을 한다. 이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겼다는 심리적 반발심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잃어버린 선택의 자유를 회복하려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사람들은 다소 불편함을 호소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이 조치를 잘 지킨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적 반발심이 적은 이유는 이 행동 제약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조치가 제대로 납득되지 않았다면 미국에서 마스크 반대 시위 참가자들이 한 행동처럼 마스크는 개인의 자유침해라며 마스크 화형식을 거행할지도 모를 일이다. 다시 빨간 구두 동화로 돌아가 보자. 카렌이 계속 빨간색 구두를 신은 이유는 노부인의 말을 제대로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 교회에 갈 때는 빨간 구두를 신으면 안 되는 건지, 왜 교회에서는 낡았더라도 검정 구두를 신는 게 예의인 건지, 예의는 왜 지켜야 하는지 등을 카렌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만약 카렌이 노부인과 함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면 카렌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심리적 반발심은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특히 중요하다. 한 아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더러워서 냄새가 나고 계절에 맞지 않을 때까지 매일 입으려 한다고 하자. 이때 아이의 엄마가 다짜고짜 안 돼, 다른 옷 입어. 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하면 되레 아이의 심리적 반발심만 불러일으킨다. 그럴 때는 왜 옷을 빨아 입어야 하는지, 오늘은 왜 다른 옷을 입고 나가야 하는지 아이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한다. 어린애가 설명한다고 뭘 알겠어? 그걸 언제 다 일일이 설명해? 하는 태도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금지만 한다면 아이의 심리적 반발심만 더 키우는 꼴이 될 것이다. 심리적 반발심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심리다. 그래서 광고주들은 이를 마케팅에 자주 활용한다. 한 예로 서점에 가면 비닐에 포장된 책을 쉽게 볼 수 있다. 19금 도서의 경우 미성년자가 보지 못하도록 비닐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심리적 반발심을 이용해 판매를 늘리려는 목적도 있다. 비닐 포장 때문에 책을 미리 볼 수 없으니 읽고 싶은 반발심을 일으켜 책을 구매하게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똑같은 책이라도 비닐 포장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 판매가 차이 난다고 한다. 사랑도 심리적 반발심으로 인해 더욱 활활 타오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다. 만약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에 빠졌을 때 양쪽 집안에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처음에는 둘이 뜨거운 사랑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서로에 대해 무덤덤해지고 나이도 어리니 헤어졌을 수도 있다. 세상에 여자가 너밖에 없는 줄 알아? 하면서 말이다.
그래서 주변의 반대로 사랑이 깊어지는 현상을 일컬어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도 한다. 나보다 잘난 사람의 기대는 심리. 옛날에 한 동네에 사는 김선비와 황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지내며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잤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무척 좋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고 어느 우물가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김선비가 물을 마시려는 순간 표주박에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꽤 묵직한 황금이었습니다. 이게 웬 떡이야? 김선비는 보찜에 황금을 넣었습니다. 이를 본 황선비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정말 운이 좋군. 두 사람은 우물가에서 조금 쉬다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쯤 가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보니 웬 험상궂은 사내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혹시 저기 우물가에서 황금 못 봤소? 아까 물을 마시다가 그만 빠뜨렸나 보. 분명 그 황금의 주인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아쉽기도 하고 혹시 진짜 주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물어물하고 말았습니다. 글쎄,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어딨어? 보았는데 가져가서 숨긴 거요? 사내가 따졌습니다. 김선비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때였습니다. 성질이 급한 사내가 김선비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겁에 질린 김선비는 보찜 속에서 황금을 꺼내 사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사내가 떠나자 가만히 있던 황선비가 말했습니다. 좋다가 말았네. 자네는 참 운이 없군. 그러자 김선비가 벌컥 화를 냈습니다. 예이, 못 믿을 사람아. 내가 황금을 주었을 때는 우리가 운이 좋군 하고 말하더니 내가 봉변에 처하니 자네는 운이 없군이라고? 좋은 일에는 우리고 나쁜 일에는 자네란 말인가? 거참, 아주 고약한 친구로구먼. 김선비는 그렇게 말하고는 혼자 횡하고 가버렸습니다. 황선비는 무안해서 그만 얼굴이 새빨개졌죠. 황선비는 함께 있던 김선비가 황금을 줍자 우리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황금 때문에 김선비가 봉변을 당하자 자네라고 말을 바꿨다. 사실 황선비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행동을 종종 한다. TV 속 연예인을 보며 저 친구 우리 고등학교 나왔어 라든가 나 예전에 저 친구랑 횡단보도에서 인사했어 라고 말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연쇄살인범을 보고 나 어렸을 때 쟤랑 친했어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반사된 영광효과와 반사된 실패 차단하기 때문이다. 반사된 영광효과란 내가 성공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나의 이미지를 그 사람처럼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반사된 영광효과는 마케팅 전략으로 쓰이기도 한다. 가끔 트로트의 여왕 누가 태어난 고향처럼 홍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마을이 유명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해 마을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다. 반사된 영광효과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반사된 실패 차단하기가 있다. 반사된 실패 차단하기란 주위의 실패나 부정적인 평가에 자신이 관련되는 것을 피하려는 심리를 말한다.
동화에서 김선비가 봉변을 당하자 황선비가 자네라고 말하면서 거리를 둔 것처럼 말이다. 실생활에서는 따돌림 당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봐 피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효과와 관련해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가 행한 실험이 있다. 그는 대학교 미식축구 경기를 관람한 대학생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때 절반의 학생들에게는 본인이 소속된 대학이 승리했던 경기에 대해서 물었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패배했던 경기에 대해서 물었다. 그리고 통화 내용을 녹음해 일일이 분석했다. 그랬더니 승리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학생들은 패배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학생들보다 우리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쓴 것을 발견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다. 우리가 17대 14로 이겼어요. 하지만 패배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한 학생들은 우리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대신 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점수는 잘 기억나지 않는데 어쨌든 그들이 졌습니다. 이 상위권에 들 수도 있었는데 그들 때문에 졌어요. 이 실험은 자기 팀이 이겼을 때는 자신과 팀을 동일시하려고 하지만 졌을 때는 최대한 팀과 거리를 두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반사된 영광 효과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인간은 어떤 사람이 잘 나가면 그 사람과의 친분이나 인연을 과시하려 하지만 그 사람이 잘못되면 거리를 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늘 승승장구 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러므로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면 진정한 인간관계라고 볼 수 없다. 동화 마지막에 김선비가 황선비더러 예끼 이 못 믿을 사람아 라고 윽박지른 것처럼 말이다. 본문에 있는 짧은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한 시골 마을에서 축제를 열기로 했다. 마을 이장은 사람들에게 축제 때 마실 포도주를 각자 가져와서 누구라도 마실 수 있도록 커다란 술통에 부읍시다 라고 제안했다. 이에 찬성한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술통에 포도주를 갖다 부었다. 축제를 앞두고 술통은 그득 차게 되었다. 이윽고 축제날이 되었다. 축제에 참여한 마을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다 함께 모은 술통에서 포도주를 따랐다. 그런데 놀랍게도 술통에서 나온 것은 맹물이었다. 모두 나 하나쯤은 물을 부어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각자 술통에 맹물을 부었던 것이다. 혼자 줄다리기를 하면 내 힘의 100%를 쓰지만 사람이 많아질수록 힘을 덜 쓰게 되죠. 이처럼 집단 속에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걸 링겔만 효과라고 한답니다. 반대로 주인의식을 가진 각자가 모여 더 큰 힘을 발휘할 때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몇 명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는가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내일이라 생각하며 사느냐, 남일이라 생각하며 사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도 다르게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